미국의 헤인즈 정보국장이 이틀간의 한국 방문으로 한일 정보수장들과 대북 한미동맹 관계를 논의하는 등 이곳 워싱턴에서도 한미일 대북 수사들의 회담이 오늘까지 열렸지만 백악관과 국무성에서는 종전선언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한술 더 떠 회담에 찬물이라도 끼얹듯 지난밤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백악관과 국무성 그리고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제히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위반인을 밝힌 가운데 오늘 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워싱턴은 워싱턴과 서울을 연결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함께 최근 현안 문제들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우리공화당 대통령 후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The presidential candidate to our Republican Party. So I congratulations. Right? 오늘은요, 아시다시피 한국에 지금 미국의 정보수장이 지금 가서 이틀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플러스 한미일 대북 이제 북한 대북 특사 대표들이 지금 워싱턴에 모여서 오늘 3자 회담을 하고 어제 하고 이틀 동안 했는데 나온 것은 겨우 종전선언에 관해서는 일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보수장이 한국에 있는 동안 북한이 지금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이 그때 왕이가 와서 회담을 할 때 김정은이가 처음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이후로 계속 9월 달에 4번 발사했고 10월 달에 지금 또 초음속도 발사했고 이래서 북한과 보이지 않는 한국과 중국의 3자 스텝들이 지금 미국에 프레셔를 주고 있다는 건 미국이 느꼈어요. 이것들이 분명히 뭔가가 음모를 하고 있다. 미국을 쪼아 붙이면은 미국이 그냥 손을 들고 내놓지 않는다. 천만에 미국은 오늘 백악관 국무성 전부 제가 다 큐를 해봤는데요. 종전선언에 관해서는 일제 언급을 안 하고 오직 비핵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보기 한국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또 김정은 괴뢰 정권은 아무튼 이 좌파들에 의한 정권 연장 여기에 모든 중심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종전선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마 내년 2월 정도에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네. 2월 정도에 김정은하고 문재인의 만남 이것이 아마 중점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이 왔을 때 탄도미사일 쏜 거는 그것은 굉장히 계획된 거고 이번에 에브릴 헤인스죠. 네. DNI 정보국장이 왔는 상태에서 미니 SLBM 여기는 2,000톤, 3,000톤급의 SLBM 핵을 탑재할 수 있는 SLBM 미니 SLBM을 쐈는데 이것은 이제 잠수함에 한 발이 아니라 다탄도 몇 개의 SLBM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도 지금 NSC를 개최를 하고 미국도 여기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지금 초음속 미사일이나 미니 SLBM은 직접적인 미국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보당국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외신으로는. 단지 이제 지금 저 사람들이 선거 140일 남은 상황에서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지방선거를 완전히 하루 전날
만나는 바람, 트럼프 김정은 회담 때문에 이 자유우파가 거의 괴멸당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도 그들이 지난번 재미 봤던 그런 형태를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지금같이 이제 첨예한 선거의 경우에는 그럴 상황이 높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그냥 종전선언을 던진 것은 종전선언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것을 위한 방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런데 그 정보국장이 회의를 하는 도중에 북한이 지금 SLBM 미사일을 또 발사했죠. 이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국방부는 지금 브리핑이 없고요. 장관님이 지금 유럽 순방 중이라. 그리고 국무성 백악관에서는 일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단지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고 비핵화 대화를 위해서 김정은이는 나와야 된다는 게 주장입니다. 그 이해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대표가 노비덕이고 공항에 사는 소리가 자기는 종전선언에 대한 디테일한 회의를 하러 왔다고 거짓말 시켰거든요.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70% 이상이 75% 이상이 종전선언을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국무성에서 오래된 AP통신 기자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한 30년 된 기자인데 이 회담을 보고 이 기자가 저한테 이 질문을 하더라고. Are you sure that the Korean people wanted the end of the war declarations? 그래서 no, 그거는 반대다. 반대하는 사람이 75%고 아마 종전선언을 찬성하는 게 25%. 뭔가 잘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왜? 한국 국민들이 원한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 미국은요 종전선언의 국회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종전선언하고 북핵 회담하고는 전혀 틀린 상황이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북핵 폐기를 하느냐? No.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또 왕이가 왔을 때도 미사일을 쐈고 또 정보 수장이 왔는데 미사일을 쐈고 또 대북 대표가 왔을 때 미사일을 이거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미국이 프레셔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모종의 썸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미국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문재인이 이 유엔 가서 종전선언 얘기를 한 것은 굉장히 기획된 발언이다. 종전선언을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내년 3월 9일 있은 대통령 선거 전에 김정은 문재인의 만남을 자기들은 원하고 있고 방점은 거기에 둬야 됩니다. 종전선언은 그냥 선언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결국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아무튼 남북 당사자들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정상회담 소위 말하는 김정은하고의 만남을 만들어내려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트럼프 김정은 만남할 때 대한민국의 지방선거 하루 전날 만났는데 지방선거 참패를 했거든요. 네. 보수 우파가. 그래서 그러한 망상이 아직 젖어서 종전선언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남북 간의 문재인 김정은의 만남에 방점을 두고 미국 쪽에서 좀 봐야 된다.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여론이 밀리고 정권 연장을 하기 힘들다. 정권을 뺏길 것 같다 싶으면은 2월 달에 아마 한국 내의 어느 지역, 저는 제주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는데 김정은이 기습 방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쪽에서 지금 국내적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전 세계에서 관심도 없는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결국 종전선언을 얘기하면서 그 카드는 김정은하고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 또 에브릴 헤인스 D&I 미국 정보국장이 한국에 왔다가 이제 갔고 우리 공화당에서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그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거짓 종전선언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저희들이 밝혔는데 문제는 지금 그 SLBM 어제 SLBM 미니 SLBM을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지금 한반도나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니 SLBM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SLBM을 뭐 2,000톤급의 그 한 대 정도 설치하는 것이 미니 SLBM들 여러 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아무튼 핵 보유국으로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갔고 또 그것을 소량화, 경량화시키고 또 무게를 줄이면서 속도를 높이고 기능을 높이는 이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문재인이 좌파 정권이 그런 데 대한 대응보다는 뭐 지금도 국민들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뭐 내일 당장 광화문에 김정은이 오더라도 이거는 거짓평화 쇼다. 제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제 국민들 속으면 안 된다. 또 이걸 국내 정치에 반드시 이용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나 특히 미국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바이든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하고 한국의 핵 전술핵 배치 이야기를 했죠. 드디어 그 디트론이 옛날에 전 CIA에서 오랫동안 아시아 쪽에 근무했던 분이고 대북 특사로 오래 했던 분이에요. 현재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핵 국가로 인정을 할 경우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을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 이제 틀렸고 핵을 국가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핵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로서 우리가 뭐 선언으로서는 인정을 안 하지만 이것을 자기들이 핵을 국가라고 자기들이 시인한 이상은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가져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도 지지할 거냐? 어쩔 수 없이 미국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각 나라의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비핵화를 한다기보다 핵 군축 회담으로서 핵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핵을 나쁜 데 쓰지 말라는 데 중점을 둘 것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권총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지침마다 강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권총을 어떻게 쓰느냐? 아무한테나 쓰느냐? 아니면 나쁜 놈한테 쓰느냐? 내한테 침범한 놈한테 쓰느냐? 이런 에서 볼 때 핵을 가지고 있대 억제력. 아무 때나 쓰지 못하. 근데 문제는 하나. 이 불량국가 북한이란 나라가 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동맹국이 가지고 있는 핵이라는 것은 동맹국이 무슨 침략을 합니까? 한국이 지금 6.25 이후 북한을 침략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미국이 침략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벌여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지금 종전선언 전제 조건으로 두 가지, 이중적 잣대, 적대시 정책 벌여라. 그리고 종전선언 하겠다는 건데 미국이 그걸 과연 받아줄 것이니까 노웨이 호세. 오늘 그런 얘기는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어떠한 양보를 주면서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한국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시켜요. 와서 서훈이도 와서 설리번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종전선언에 이런 구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입장이었지 미국은 듣는 입장 한번 들어보자. 이거 도대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입장이었지 한마디도 우리는
미국 입장에서 대답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게 나온 게 없어요. 자, 그걸 가지고 한국은 지금 특파원들 모아놓고 거짓말 시키고 한국 가서 마치 막 미국이 아주 대단하게 무엇을 해준 것처럼 노웨이. 아직도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제니박 기자하고 저하고 이렇게 매주 인터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국내 언론은 그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춘 방송들 내용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종전선언 협의하러 미국 갔다. 혹은 또 대한민국 국민이 75%를 종전선언을 찬성한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오로지 북한 핵폐기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의 핵 보유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네. 저는 이제 제가 출마 선언하고 네. 또 대국민 보고대회를 할 때 분명하게 북핵 폐기가 제 1순위다. 만약에 북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김정은이 북핵 폐기에 노선 전환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핵 보유국의 길을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했던 참수부대를 가동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김정은 일파들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 왜? 북한이 핵을 가지는 보유국이 되면은 이제 한국은 북한에게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디트론이라는 그분도 아무튼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전술핵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을 개발할 거냐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 핵을 제거하지 못하고 또 김정은 체제의 도발적인 김정은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한국의 핵 보유 문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제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일본의 핵 보유 문제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독일하고 일본의 경우는 대한민국하고 다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범국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2차 전쟁에. 그리고 또 일본의 핵 보유라는 것은 언제라도 일본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봐서는 일본의 핵 보유라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은 한국이 핵 보유를 하게 되면은 이거로 일본도 핵 보유한다. 이런 덕식은 맞지 않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핵에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한국의 그 정책의 기조는 핵 폐기다. 지금 문재인 정권 같이 핵의 지금 뭐 경량화라든지 또 성능 자체를 또 고도화시키는 그러한 시간 벌어주기식은 안 된다. 이 좌파들은 북한이 핵을 만드는 데부터 시작해서 또 완성하고 또 이 정밀화시키는 이 시간까지를 지금 평화쇼를 통해서 다 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짐은 누가 안아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안고 대한민국 미래 세대들이 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이 강한 대한민국 입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한미 동맹의 강화가 특히 정보 교환이 이런 데서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일본의 핵 보유에 대한 지금 디트론 전 특사가 일본 핵 보유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침략 국가 일본으로서의 핵 보유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우리 공화당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일본을 해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할 거라는 거죠. 이제 한국이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북한 핵은 이미 포기할 수 없는 전제 하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의회에서도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것이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자, 김정은한테 아마 마지노선을 얘기를 할 거예요. 미국이 아마 어느 땐가는. 네, 도저히 핵을 포기 안 해. 그러면 너희들 핵을 포기하지만 한국도 핵을 개발하겠다는데 no problem 하면은
저기도 오케이 하면은, 근데 한국은 안 된다 할 거라고 저놈들은. 지금은 다 하지만 왜 한국은 맨날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요, 북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미중 간에 지금 핵무기 지금 가지고 엄청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또 그 국무성도 그렇고 백악관도 그렇고 중국이 올해 들어 250발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거 아시죠? 올해 들어.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비밀리에 8월에 한 게 들통이 났어요.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탑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그 위력인데 40배의 위력이라네. 그래서 지금 미 국방부 장관이 유럽에 가가 있거든요. 가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걸 제가 보니까 거기서도 그 언급을 하더라고요. 중국이 핵탄두 탑재를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하는 데 대해서 아주 그 지금 불쾌하게 여기면서 앞으로의 그 미중 간의 핵무기, 그러니까 핵무기에 대한 이 회담을 또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국이 자기 새끼, 그러니까 지 새끼인 김정은이를 자꾸 핵을 리듀스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들 극초음속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중국이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새끼를 자꾸 이렇게 키우는데 우리 동맹, 미국의 동맹은 한국 보고 핵 개발을 하지 마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제 이 핵 보유 문제라든지 결국은 이제 원전 폐기 문제가 일부에서 의심을 했던 한국의 핵 개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버릴 수 있는, 왜냐하면 뭐 원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수라든지 학생들이 없으면은 이 성장 자체가 원전에 대한 성장이 멈추는데, 원전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을 잘 하다시피 6개월 정도만 하면 대한민국 핵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혹은 미국에 의해서 중국 견제 카드로 한국이 핵 보유라는 그런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 보는 사람이에요. 단지 우리가 자생적으로 북한의 핵에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중국의 핵이라는 것은 뭐 만발 가지고 있으나 한 발 가지고 있으나 그 위력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주 국방이나 자위, 소위 말하는 스스로 지키기 위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 이래 보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일본의 핵보유까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발걸음을 떼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저희들은 갖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오늘 또 국무성에 그 3자들 회담을 하고 바로 내가 받았어요. 지금 한국에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종전선언 하나 없고 어떤 대학을 오갔느냐면은, 내가 그 저기 뭐야 그 공동 무슨 망 있잖아요. 물류 대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 기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북한의 완전 핵폐기에 대한 공동 협력하자는 거. 그 외에는 무슨 종전선언에 관한 건 일체 논하지를 않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순전한 꼼수고, 이제 4개월하고 반 남았나?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북한이 뭐 완전 핵포기를 할 것입니까? 아니죠. 쇼만 남은 거예요, 쇼만. 쇼만 남았기 때문에 미국이, 제가 오늘 또 그 얘기했어요. 공소에 들어가서 기자들한테. 미국이 지금 다른 거에 중심을 두지 말고 내년에 한국 대선에 어느 대통령이 돼서 미국과 같이 갈 것이냐, 여기에다 초점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아무튼 미국에서 지금 물류 대란의 문제라든지 또 에너지값 인상 문제, 또 현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사실은 천연가스의 러시아의 천연가스라든지 또 미국의 셀 혹은 미국의 원유 보유의 부분들을 지금 묶어두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지만 한국으로 봐서는 지금 그 기름값 상승에 따라서 원유값 상승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국내외적인 경제적인 문제들이 대두하고 있는데 뭐 딴 나라 얘기하듯이 종전선언이나 얘기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왜 저렇게 하느냐? 저 사람들이 바보라서 저런 게 아니고 결국은 핵심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 김정은과의 한국 내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이번 선거를 북풍으로 이용하겠다는 그것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도 특히 정보공개기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대북 협상 창구에서 이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가야 된다. 지난번 지방선거 트럼프하고 김정은 하루 전날 만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용해 먹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 다시 정권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확고부동한 생각이 필요하고 다음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유파 쪽에서 나와야 되고 그것도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그것이 한미동맹 강화에도 좋고 동북아의 안정에도 좋고 모든 부분에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이제 좀 가져야 된다. 느닷없이 뭐 김정은 혹은 문재인이 뭐라 뭐 와서 뭐 미국에 좋은 소리를 하고 뭐 투자 얘기를 해잡고 또 뭐 북한에 대해서 전혀 북한 평화쇼를 떠들어 저는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오늘 밤도 그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결의를 하고 있는데 탄도미사일 오늘 SLBM, 미니 SLBM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유엔 안보리가 바로 열릴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결론이 날지 있다고 내가 지켜보겠는데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우리 DNI 그분이 해리스가 아주 머리가 아주 영리해요. 오랫동안 했는데 나도 좀 아는데 이 여자가 왜 갔느냐도 아주 중요한 그 모티베이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을 하러 간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한테 속고 있다는 건 미국도 알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게 눈으로 확실히 보고 하는데 마치 김정은이가 또 SLBM을 쐈으니 이제는 도리가 없다라고 아마 하고 왔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들어봐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어저께 제가 그 한국에 처음으로 이재명이 국정감사. 예, 그거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거 보고 너무 한심해갖고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받는 태도도 없고 좌우지간 이재명이는 세 가지 딱 포인트가 있더구만요. 처음에 정치인으로서의 퀄리파이드가 대통령 퀄리파이드가 안 되는 게 넘버 원이 경제사범이에요. 경제 문제, 크리미널. 넘버 투, 여자 문제. 여자 문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여자 문제 있고, 뭐 김부선인가 그것도 있고. 넘버 쓰리, 국제적 마피아에 같이 가담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미국도 굉장히 걱정합니다. 미국이 한국과 공조해가지고 국제 마피아를 소탕하는 작전을 해야 되는데 아니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돼 대통령이 마피아의 멤버라고 한번 생각해 이게 제대로 공조가 되겠습니까? 마피아 안에는요 테러리스트로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FBI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마피아 조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마피아 두목일 수도 있으니 대통령이니까 만약에 된다면은 이게 엄청난 큰 일을 하나의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그래서 이 사람은 퀄리파이드가 전혀 안 됐는데
어떻게 후보로까지 나왔다는 게 바로 민주당이란 그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당 아닙니까? 지금 있어서는 안 되다. 응? 지금 현재로서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불법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졌다 이래 보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네, 큰 범죄자들이 뭐 작은 범죄를 치른다고 해서 죄 하나 없고 뇌물 한 푼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는 대통령이 45년 구형을 받고 22년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4년 7개월째 감옥에 있는 이 불의스러움이 대한민국 네. 전체 사회에 그 불신과 또 양심, 기본적인 그 상식을 이제 뛰어넘는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뭐 알다시피 가족관계의 그 형소에 대한 그 욕설 문제라든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배우와의 스캔들 문제. 또 이재명 지사 주변에는 아무튼 조폭하고 연루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제가 어디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을 뽑았잖아요. 야, 나쁜 사람 순서대로 대통령을 뽑는가 보다. 저는 그런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요.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질이 저저밖에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네. 무슨 진실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세계 각국의 그 지도자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다운 덕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인들의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우선 부패스럽다는 거예요. 또 야당에 대한 불신은 부패에다가 더해서 무능하다. 그런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사회주의 경제정책뿐만이 아니라 악법들을 만들어내서 대한민국을 그냥 침탈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야당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분들이 지켜야 되지 정치권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번 정권 교체는 반드시 좌파로부터 우파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거는 국민의 명령인데 이러한 그 용기도 없고 도덕성도 결여되고 또 국가에 대한 정체성도 떨어지는 이러한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은 무슨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했던 여러 가지 악법 악행들을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됐고요. 또 그런 출마가 답답해하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그 하나의 희망의 그 빛을 비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권 교체뿐만이 아니라 정치 교체, 깨끗한 정치, 또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실히 갖춰 있는 정당, 그리고 이제 공산사회주의, 자생 공산사회주의자들, 또 아로 세력들하고 차별화된 그러한 정권, 뭐 이러한 정권들의 정치혁명을 이루어야지 된다라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 후보를 낸 이유고 또 제가 대통령을 출마한 이유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은진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데 대표님께서 꼭 그 미국 정부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지금 미 하원 또 상원 우리 2세들 국회의원들한테도 제가 다 보내고 있거든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도 듣고 싶다면 트랜스레이션을 해서 다 듣고 있으니까
자, 미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네, 한반도의 안보 책임자, 한반도 안보 책임자, 그죠? 네, 그 분들을 만났고, 또 그 당시에 트럼프 정부의 그 아이디어맨이라는 그런 그 싱크탱크의 소장도 만났고, 음, 또 백악관 출입 기자들 25분을 뵈면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의 실체예요. 문재인 정권의 정권 교체가 아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라든지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준 그 촛불 자체가 이것은 국민을 속인 쿠데타다. 음,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 정권이라서 앞으로도 엄청난 반미 의견의 행각 혹은 한미동맹 침탈행위라든지 친북 친중 행각을 할 거다. 제가 음, 3년 전에 가서 얘기했던 거거든. 지금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다시 이제 내년 3월 9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가 우방국으로서 뭐 내정 간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방국으로서 제대로 어떠한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가, 혹은 좌파 정권이 다시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미국의 입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좌파 정권이 이번에 만약 이재명이가 벌써 저쪽은 대통령 후보로 정해졌잖아요. 네, 뭐 이재명의 사상이라는 것은 문재인보다 더 빨갛다. 뭐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재명이 지금까지 대중국 그 교류를 보면은 네, 친중 행각을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친중 친북 행각을.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저는 더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이 다음 정권을 제가 나쁜 놈이라 하는 것은 뭐 인성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체성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저 시장 경제, 막 이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죠. 그는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의 훼손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거다.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얘기하는 종전선언 뭐 이런 뿐만이 아니고 전작권 문제라든지 한미 방위 조약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올 거다. 이러한 부분들을 미국 정부가 좀 이제 판단을 좀 해달라.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했고, 그것이 이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다. 반동 정권이고 사회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정권이고, 또 그 정권의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는 세력들이 주사파 세력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미국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이번에는 미국이 이 종전선언의 문제부터 이제 올바른 길을 잡아야 된다. 이 종전선언이 그들이 말한 종전선언을 위한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내년 3월 9일에 있을 140일 이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김정은하고 평화쇼를 하겠다는 네. 그거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니박 기자께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뭐 그때 제가 만났던 그 한반도 정보 책임자나 또 싱크탱크 책임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조은진 그 당시 방문했던 우리 공화당 대표가 이번에 대통령 출마를 했고, 또 이러한 그 지금 남북 간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하더라. 그래서 지금 결국은 중국하고 북한은 한 몸이라 보시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이 이제는 소수 정당 혹은 우리 공화당 같이 이제 한미 동맹에 확실한 한미 동맹 그 우호 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도 좀 더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미국 정부에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해놨던 여러 가지 반미 정책들 이러한 부분들이 많고 해서 기회가 되면은 미국을 빨리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백신 문제, 이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도 저도 이제 1, 2차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전희박 기자께서 상황들을 한번 제의주시해 보시고 뭐 한 이틀 정도라도 다녀오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 그 11월 달이 돼야만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든요. 지금 뭐 오셔봤자 누굴 만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니까 괜히 쓸데없는 사람 만날 것 같으면 뭐 그런 상황들을 미국의 지금 그 방역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그 점검 좀 해주시고 필요하면은 저는 뭐 언제라도 갈 수 있도록. 뭐 누가 왔니 뭐 왔니 했어도 제대로 된 사람들 못 만났어요. 제가 다 모니터 했지만은요. 제가 가면은 제일 그 실질적인 뭐 사람들을 만나서 실질적인 대화를 할 거다. 그렇지 않으려면은 뭐 와가지고 뭐 국민의힘당도 와가지고 엉뚱한 사람도 만나고 뭐 밥이나 먹고 교포들하고 밥이나 먹고 그렇게 가려고. 지금 뭐 한반도에 한국의 상황이 거기 가서 뭐 지금요 또 그런 상황이 아니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지금 하늘에 말이지 초음속 미사일이 쏘고 탄도 미사일이 쏘고 SLBM을 미니 SLBM을 쏘고 있는데 그 지금 미국과 한국인데도 저기 평통위원장이라는 인간은 평통위원장이 그 대통령 꼬봉이죠. 와가지고 워싱턴에 로비하러 다녀요. 종전선언 해달라고. 그 평통위원장이 좌파들에서 앉혔으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도 오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거가 언제니? 하고 관심이 있더라고요. 모른 척 하죠. 쟤도 기가 따갑도록 해가지고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고, 5개월도 안 남았다고, 누가 될 것 같니? 이제 묻거든요. 그러면 저는 전에 여기 오셨던 분 있잖아 하고 이제 하면 맞아 그분이 돼야 된다고 이제 조은진 대표님을 언급하고 그러거든요. 그거 걔네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워낙 미국이나 이제 일본의 상황들은 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국내 언론들이 아무튼 뭐 조은진 감추기, 우리 공화당 감추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선거는요, 어떠한 상황이 이 남아있는 140일 동안에 전개될지가 모르고, 지금 같이 여야 후보가, 굉장히 흠이 많은 후보일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 이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화당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일본이 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북핵 문제에서 왜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북핵 회담에 자기네들 납치해 간 사람 그 사건을 꼭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북핵 회담에다가 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북핵 회담에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 납치 문제는 지가 따로 해야지 자꾸 거기에 일본이 자꾸 거기에 참여하려고 한 이 사건을 자꾸 하는데 지금은 한국 정부가 친중 친북 행각을 하니까 일본이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거기다가 자기들 국내 문제까지 끼워 넣는 건데 한국 정부가 이 중국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지금 중국도 시진핑 독재 상황이 왔고, 지금 등소평이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10년, 단임 10년, 10년 정권을 더 이상 가지 마라는 게 등소평의 그 유언인데, 이러한 부분을 다 깨고 있잖아요, 시진핑이. 그래서 중국 내도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잘 중심만 잡으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런 좌파 정권은 뭐 지금 그 공산사회주의의 종주국이 러시아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중국이라고 하면 맥을 못 쳐요. 또 그 북한에 대해서도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강력하게 우파의 대통령 후보라든지 우파의 지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미친놈 같은 거 이재명이 그게 실성한 놈 같더라고요. 그 저기 보니까는. 그 그게 이제 그 요즘 대통령입니까 그게? 후보가 돼가지고 저는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런 말 하면은 또 뭐 명예훼손이라고 아니 뭐 왜 실성한 놈 같느냐면은 국정 그거 할 때는 마스크를 좀 벗고 그 사람 인상이 어떻는가도 봐야 되거든요. 사람은요 누구나 범죄인이라도 이렇게 딱 해놓고 얼굴 모양새, 눈짓, 입짓 이런 거 하는 넓이 사는 거 이걸 봐야 판단을 하는데 입을 딱 가려놓고 눈만 내놓으니까 지가 가지고 놀아요. 국민의힘당인가 뭐 지랄당. 국민의힘이 어? 제가 이제 이재명하고 국감을 몇 번 해봤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 아무튼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거.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것도 예의를 지켜야죠. 모르면은 또 답변을 하든지 침묵을 하든지 킥킥킥킥 웃고 머리는 또 왜 할아버지겠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후보 중에서. 난 나이가 제일 많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프로필을 보니까 나이가 제일 작은 지금 후보 나온 데 중에서. 그죠? 근데 머리는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휘었어요? 원래 머리 했어요. 했다가 염색했다가 다시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연륜을 보이기 위해서 머리 그대로 놔두고 이런 뭐 그거는 뭐 그 사람이 하는 뭐 그런 건데 문제는 이제 조폭 의혹이 나오고 조폭 연루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이태호라는 조폭 뭐 그 큰형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 그 성남시장 책상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 대목을 제가 찍어서 기자들한테 다 설명을 하니까 이거는 무슨 조폭 그 보스한테 이미 저기 매수된 사람인 것 같아. 어떻게 해서 시장실에 와서 조폭이 지자리를 내주고 그 딱 공에다가 발을 올리고 대처를 못하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시장실에 오는 누구도 같이 사진을 찍어준다. 근데 그건 누구가 조폭 두목이고 성남 국제 마피아의 조폭 두목이고 조폭들이 큰형님으로 가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시장실에 와서 누가 어떻게 시장 책상 위에다 다리를 올리고 사진을 찍습니까? 이것은 조폭사에서나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가능한 거잖아요. 그 사진 한 장으로 이재명은 거의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시장실에 와서 오면 다 사진 찍어준다. 그래 얘기하는데 그 반격을 못 하더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재명을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국민들한테 이재명의 실체를 알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기들이 좀 뭘 나타내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상당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3년 전에 이재명하고 했던 그 국감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때 제가 이재명 그냥 다루잖아요. 그냥 이재명을 그냥 공격도 하지만은 그냥 이재명 자체를 꼼짝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원은 그것도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을 때는 명확하게 이재명의 지금 약점이 드러났고 대장동 부동산 특혜 의혹뿐만이 아니고 또 영현동 특혜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입장이면은 굉장히 공격거리가 많은데 팩트를 제대로 잘 쥐고 가지 못하더라. 그런 입장에서 좀 한마디로 국민의힘 좀 한심하죠. 그 지금 국감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뭐 대부분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그 무능력, 무대응에 그 한심함을 넘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국민의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유우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5년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 거짓이라고
불의들하고 싸웠는 우리 공화당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저 무능한 국민의힘이나 부패한 국민의힘에다가 기댈 겁니까?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이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나 홍준표가 대통령 됐을 때하고 조원진이가 대통령 됐을 때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한미동맹뿐만이 아니라 김정은에 대한 북한 문제, 대중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저는 벌써 중국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홍콩 민주화법에 독일 찬성하고 민주화운동에 찬성하고 보안법에 반대하고 대만 독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진핑이 방한 안 된다. 방한의 전제 조건은 6.25 남침했을 때 원조라는 개념으로 우리 침략에 동조했던 침략 국가로서의 반성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입장을 저희들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인 중에 누가 그렇게 또 정당 중에서 누가 그렇게 반중 노선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합니까? 우리가 반중국 블록을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민주화 세력, 또 호주, 뭐 이런 노선으로 지금 코드보다도 좀 더 방대하게 반중 노선 블록을 구성을 해야 된다. 또 한국이 J코드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분명한 입장을 우리 공화당은 밝히고 있잖아요. 어느 정당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반중 노선을 밝히고 반중국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정당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그렇게 밝히는 것은 중국을 잘 안다는 거예요. 중국을 꿰뚫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 그다음에 차잉원 지금 대만 총통의 그 발언 또 중국에서 홍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중국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그런 책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그냥 뭐 순종적인 친중 행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에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한국은 한 달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반중 노선을 확실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이용하더라도 정치나 군사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반중 노선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것은 한미동맹의 든든한 우리 동맹국이 있고 한미일 삼국 연대를 통한 그런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고히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한국의 입장이지. 지금 섣불리 중국이 미국하고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또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어설프게 중국 편 들다가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정세 판단 잘못해가지고 아관파천 그러니까 러시아 쪽 손들다가 실질적으로 힘은 일본 놈들이 쥐고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이나 힘 있는 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하고 러일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의 판단이 지금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판단이면은 대한민국은 공멸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말고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문재인 좌파 정권은요, 이념적으로 이미 기울어져가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뇌가 완전히 기울어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른쪽으로 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검찰이 이미 장악이 돼가지고 어느 한 놈 제대로 집어넣지를 않고 있잖아요. 이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남욱이란 사람 봐봐요. 왜 저러기 미국에 달려와가지고 갈 때는 나는 무슨 인디언이 하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가발을 써가지고 머리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공항에서 나가는데 그 꼬라지함. 아니 그렇게 부끄러울 것 같으면 왜 그런 짓을 해서 머리 한번 보세요. 이제 LA 공항에서 한국을 나가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들어온 것이 기획 입국일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기획하고 간 거예요. 이런 입장이고 지금
그 유동규라든지 남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뭐 구속을 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도 바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아마 남욱도 이번에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잡아놓고 검찰의 의지라는 것이 유동규 압수수색 할 때 핸드폰 문제라든지 친정부 성향의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 이것은 특검 말고는 권력에서 이 권력의 그 압박을 견딜 수 있는 특검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특검을 원한다면은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저는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단식 돌입을 하더라도 이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번에 특검 받지 않으면은 천추의 한을 남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른 사건들 같이 그냥 어정쩡하게 국민들의 여론이나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잖아요. 이게 부동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제 국민들께서도 언제까지 저렇게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하고 정체성도 결여돼 있고 좌파 독재 정권한테 투쟁하지도 못하는 국민의힘에다 기대를 할 거냐. 이제 국민들이 좀 깨우쳐 달라라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고 저의 입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걸 동의하고요.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가진 한국을 보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저게 내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은 살아 있잖아요. 아무튼 정당이 부패하고 무능한 거지 대한민국 국민이 무능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제는 아마 이번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탄핵의 과정을 보고 또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이 돌아서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국민들은 깨쳤는데 하나 거대 야당으로 뭉쳐야 된다. 거대 정당으로 뭉쳐야 된다. 이 논리를 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국민이 살아있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살아있으면은 어느 정당이 어느 인물이 문재인 정권의 악행 악습을 다 뿌리 뽑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붉은 친북 친중 혹은 또 주사파 뭐 자생 공산사회주의자들이 발붙이게 못하게 할 거냐. 그러한 부분을 원한다면은 국민의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는 독자적으로 제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는 국민들의 판단이 정말 대한민국 땅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우리 공화당의 관심 또 저 조원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것이 후회 없는 결정이 될 거다. 저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우리가 투쟁해왔던 것을 국민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음해가 있지만은 뭐 제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워서 재판에 지금 걸려가 있는 거지 나머지 문제 때문에 걸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철 되면 또 무슨 뭐 대단한 음해들이 말도 안 되는 음해들이 나오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저 추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이신 조원진 대표님 이제 프레지던트 캔디데이트 to our republic party 축하드리고요. 이제 일정을 소화시키느라고 상당히 에너지도 소비할 거고 또 가식도 많이 들을 각오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완전 전쟁인데 이 온몸으로 해야 되는 전쟁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 우리 대통령 후보만 혼자 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같이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의 직책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협조하면서 잘 케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또 나아가서 온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의 책임 있는 직책 가진 분들도 상당히 언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어요. 한 사람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가 욕을 먹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저는 뭐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다 버리고 이제 길거리에 나왔고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또 거기를 지금 가고 있고 또 우리 공화당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애국심이나 애당심이 강합니다.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이 조금 거칠고 혹은 그 서로 간에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압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우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마음적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은 이제 대통령 선거고 대통령 선거에서 한 분 한 분의 행동, 우리 전희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또 한 분 한 분의 여러 가지 발언 이런 부분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국민들이 다 보거든요. 저는 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을 믿고 또 자유파 국민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음해와 압박과 거짓에 버텨줬던 분들이라서 바깥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좀 그 애정의 눈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이 지금 5년째 싸우고 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5년째 싸우고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의 눈으로 좀 봐주시고요. 우리 당의 최고위원회 이제 선대위 체제로 전환을 할 텐데 최고위원회나 여러 가지 이제 지도부 회의에도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국민들한테 시선에 벗어나는 일들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예, 맞습니다. 국민 속으로 좀 더 다가가자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여기 교포도 750만 재정포인 눈과 5천만의 한국 눈들이 지금 다 쏠리고 있거든요. 가십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퍼뜨리기 시작하면은 이거 도리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것도 다 일단 탄핵되고 나서 뭐, 사람 죽고 나서 뭐, 쏘리, 미안하다, 뭐. 지금 이제 그 미국이나 일본 또 호주 독일까지 이제 우리 공화당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뿐만 아니라 호고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몰라서 하는 부분들은 뭐 저희들이 하나하나 고쳐가면 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후원회가 제가 등록을 했고요.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네. 또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발빠르게 이제 후원회 구성을 해서 오늘 아마 후원회 계좌가 이 방송이 나올 때쯤 되면 후원회 계좌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우리 공화당을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또 그분들의 애국심, 애당심이 꺾이지 않는 또 좌파들하고 불의에 굴종하지 않은 우리 공화당을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4년 이상 5년 가까이 5년째 이렇게 좌파들하고 쉼없이 투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리고 복권과 명예회복도 해야 된다. 이런 분명한 입장이 있고요. 대한민국이 자꾸 좌로 가는 사회가 됐고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침탈되고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좌파 역사로 지금 자꾸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국민 후보로 결정되고 국민보고대 때 이제는 거짓 촛불에 종식을 선언해야 된다. 언제까지 거짓 촛불에 끌려다닐 거냐. 이제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정말 그 당시에 그 촛불의 광풍 난동에 속았다. 뭐 이런 인식을 제대로 가지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혹자들은 몇 프로는 없겠어. 그런데 선거는 모르는 겁니다.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서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권 획득을 위해서 출마를 한 거지 누가 덜놀이서로 출마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정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지면은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제니박 기자께서도 요즘 엄청 바쁘신데 그래도 많은 저와 만났던 백악관 출입 기자나 정보교통 또 싱크탱크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저의 지금 사항들을 좀 얘기해 주시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분들은 여전하다고 하니까 우리 조은진 대표님 하여튼 대통령만 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가 지금 또 이제 인터뷰가 바로 또 잡혀 있어서 네. 오늘은 요만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화이팅 한번 하고요. 파이팅! 화이팅! 자, 승리하십시오.